사실 오늘은 강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날짜입니다. 알고 바꾼 건 아닌데 바꾸고 나서 보니까 FOMC를 놔두고 뭐하러 이런 강의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잘못됐나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번 9월은 FOMC보다 일본 BOJ의 정책 결정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봤고요. 그리고 그 결정이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나왔죠. 점심시간 나와서 강의를 만든 새벽에는 이제 발표를 듣지 못하고 이제 교환을 준비했는데, 아마 그렇게 결과가 강의하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뭐겠습니까? 윈도우 배경화면 같은데, 자, 왜 이런 거를 사진을 준비했을까요? 왜? 바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그놈의 시장 분위기는 왜 그렇게 자주 바뀌냐?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바꾼 건 아니니까. 근데 제법 큰 변화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면 패러다임 변화인데, 일단 추석 전부터 가보면, 저희가 추석 때문에 또 한 주 쉬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보면 아마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전 세계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았고, 이제 뭐 미국도 뭐 2점 몇 %씩 폭락을 했던 게 9월 5일 뭐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왜 떨어졌을까? 왜? 그냥 떨어지는 건 떨어졌군 하고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이런 강의를 하겠어요, 그죠? 원인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경제 뉴스가 됐건 아니면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이제 우리나라니까 가능한 해석,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다, 뭐 이런 거. 북한이 심지어 성공. 근데 뭐 핵실험을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만약에 핵실험 때문이라면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위험해지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다 올라가죠. 그러면 환율 가기 전에 예전 강의에 또 기억나실 겁니다. 무슨 CDS 프리미엄이니 뭐니 해가지고 나라들도 이제 보험을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험료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핵실험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에 우리나라 보험료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신용 등급에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근데 좀 신기하잖아요. 북한이 예전보다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이제는 거의 사실상 성공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환율도 그렇고 위험 지표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냥 다 세상 사람들은 세계는 다 아는 거죠. 저걸 서울에 쏘려고 저렇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가만히 있냐? 우리는 핵은 아니라도 뭐라도 갖다 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예전에 김일성 때야 이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말로는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 뭐 이런 거라도 있었죠. 근데 지금 김정은까지 내려와가지고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그 자기 권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으니까 핵무기를 쥐고 있어야겠다. 그러면 폭탄을 던지기 전까지만 폭탄이죠. 그러니까 얘는 협상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특히 미국은 예전에 부시가 재선됐을 때, 그때 엘고가 거의 이제 이겼다고 파티까지 했는데 플로리다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다시 부시가 됐지 않습니까? 부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초선이었나 재선이었나 좀 헷갈리는데, 그때 사실 북한은 지금보다 굉장히 좀 유치한 수준의 핵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한 30년 됐어요. 얘네들은 파키스탄하고 콩짝콩짝 해가지고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라도 하나 지고 있으면 협상력이 되니까. 그때 미국하고 얘기가 됐던 게 뭐냐면,
문서로 약속을 해주면 쉽게 말해서 평화협정을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하고 즉 미국이 북한을 이제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역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를 국제법상에 의해 가지고 문서로 서명하면 자기가 핵을 포기한다고 했다가 그게 엘고 측이어서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부시가 되면서 파기가 됐죠. 왜 부시는 파기를 했을까? 만약에 그때 엘고가 됐으면 많은 이야기들이 뭐 아프간 전쟁도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북핵 문제가 안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국하고 북한이 그냥 쇼부로 보는 거죠. 너 안 때릴 테니까 그냥 이거 하지 마. 대신 자기들이 뭐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때리지 않고. 근데 왜 공화당 측에서는 특히 부시는 요걸 파괴하고 지금 계속 핵을 개발하게끔 자극을 할까 어떻게 보면은 무기도요. 일단 무기를 팔아야 됩니다. 무기를 좀 팔아야 되는데 미국은 우리처럼 이제 뭐 물론 애플처럼 폰 파는 회사들도 있고 하지만 미국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우리도 이제 그렇진 않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사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큰 산업 중 하나가 군수 사업인데 같은 무기라 하더라도 공격형 무기가 있고 방어형 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방어형 무기가 훨씬 비쌉니다. 훨씬 뭐 패트리어트 이번에 얘기 나온 사드라든지 그러면 북한 같은 애들이 없으면 그런 게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불과 같은 똘개이가 있어야 그런 애가 있어야 자꾸 불을 지르고 다녀야 소화기가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캡스나 뭐 이런 거 사장이면 뭐 캡스 이런다는 건 아니지만 뭐 돈 벌겠다고 작정을 하면 알바를 고용해서 점도둑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매번 뭐 잔도둑이 계속 들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북한은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한 거하고 개발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건 미국한테 나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한국은 돈 있는데 겁이 나잖아. 팔면 사라는 대로 다 사죠. 일본은 또 그 핑계로 북한이 미쳤으니까 우리도 무장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가죠. 명분이 주어지죠. 그리고 사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진핑이 왜 박근혜한테는 왜 아무 말 안 했겠습니까? 너랑은 얘기 안 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기 근현자하려고 한국의 북핵을 핑계로 미국이 꽂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얘가 계속 이 지랄을 해주면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할 것 같으면 그때 죽이면 되지 뭐. 그때 지도에서 없애면 되잖아.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북한도 진짜 했다고 말은 하지만 아마 진짜쯤 될 때쯤엔 북한도 뭔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정도까지 했는데 진짜 너희들 나랑 뭐 협상을 안 할 거냐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래서 결론은 돌아오면 얘 때문은 아니다. 얘 때문. 그래서 한번 이 사진 찾다가 봤는데요. 김정은이가 저보다 5살 어리거든요. 5살 어린 애가 130kg입니다. 얘가 처음 뉴스에 나올 때 80kg였거든요. 그때 보면 턱선이 보여요. 심지어 80kg가 되게 그러니까 위험하구나 하면서 이제 그래서 또 종편들이 보면 어이없는 뉴스감도 안 되는 가지고 뉴스를 특집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본 건데 종편에서 한 거를 어쩌다가 녹화된 걸 봤는데 너무 웃겼는데 그 길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어요. 역술인들을 불러가지고 김정은 사주를 보는 겁니다. 그때 역술이 누구라고 나와요? 역술이 PC, LC 나오는데 저주예요, 저주. 40 되기 전에 요조랄 팔자래요. 결론은 관상도 이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눈썹이. 형제운이 없어. 현재를 다 죽일 것이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게 지금 팔에 가려서 그런데 여기 턱이 좀 약하고 이래가지고 말년이 되게 안 좋대요. 근데 말년이 40대래. 아무튼 뭐 그래서 그 사주만 보면 그리고 주변 측근들하고 상극 중에 상극 서로 창을 겨누고 있니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2016년이 진짜 기룡이래요. 정말 위험하는데 의외로 잘하고 있죠. 엄밀히 말하면 핵실험 얘기가 북한 얘기 나오는데 북한이 핵실험 5번 했죠. 4번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했습니다.
예전에 종편들이 늘 조선일보가 늘 했던 게 퍼다 줬더니 그걸로 핵무기를 만들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안 줬으면 못 만들어야 되지. 그리고 4차 끝나고 나가지고 개성공단이 보고 다 끊었잖아요. 그런데 5차가 됐지 않습니까? 4차 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10월 10일에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는 뭐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방부 합참의장이 나와가지고 평양을 타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격할 권한이 있나요? 타격을 하면 괜히 영창 가는 거죠. 전차권이 없는데. 참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차 때 강하게 때렸는데 5차를 성공하니까 추우신가 봐. 5차를 성공하니까 이제 이거를 북한이 이제 나쁜 사람 이렇게 몰고 가야 되니까 언론은 좀 그런 것 같고 아무튼 뭐 국내 얘기는 뭐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이제 한반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위쪽에는 인공지진,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아래쪽에는 이제 400회에 이르는 이제 놀라운 우리나라가 이제 후쿠시마가 되어가는. 제가 또 이제 강의 때 지진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지진을 예언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만약에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마치 제가 지진을 예언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무너지면 그때 사야 되나 이런 카톡들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 일단은 뭐 해운대나 이런데 고층 아파트들 일단은 건축법상 6.5인가요? 그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게 되는데 5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5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같은 5라고 해도 이번에 여진이 4.5짜리가 터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는 또 차에 있어가지고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단톡방에서 알았는데 지진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는데 이제 그때 JTBC 뉴스를 아이패드로 보고 있더니 이제 역시나 이제 제일 먼저 보도를 하고 그 국민안전처를 JTBC로 바꿔야 된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다운돼 있잖아요. 뭔가 큰일이 터진 거예요. 뭐 지진이 났든 뭐가 됐든 아무튼 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 낙하산 인사가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감투처럼 나눠주고 그냥 전리품처럼 나눠주다 보니까 국가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도생 얘기가 나오는 거고 좀 안타깝습니다. 뭐 근데 어쨌든 참 재밌어요. 그 위아래가 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전염병이 돌고 땅이 흔들리고 보통 이렇게 되면 삼국지 게임 할 때도 이렇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예전에 삼국지 게임 해보셨죠? 이 정도 되면 횃불 들고 막 난리 납니다. 그럼 치트키 써야 되는데 무슨 치트키를 썼길래 이 정부는 이렇게 안전한지 그렇습니다. 이게 왜 이 슬라이드가 있냐면 북핵 때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흔들렸는데 이제 결론을 알려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최근 들어가지고 2008년 이후로 그 세상이 한번 바뀌었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로 한 번 더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바뀌는 크기는 2008년이 더 컸습니다. 2008년 뭐가 바뀐 거예요? 2008년 뭐가 바뀌었습니까? 초대형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양적 완환이 하는 듣도 보도 못한 통화 정책이 전 지구적으로 퍼져나갔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그죠? 근데 그 양적 완화라는 이 극약 처방이 뭐 미국이 먹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럽도 하고 일본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더니 근데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를 하면 부작용이 뭐였을까요? 제일 처음 떠오르는 건 의외로 별로 없었습니다. 왜? 돈 찍으면 돈 가치가 폭락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폭락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의 가치가 폭락한 것 같아요. 일자리가 귀해지니까. 그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일, 돈 찍으면은 인플레가 와야 되는데 왜 인플레가 안 돼? 지금 연준도 뭐 물가가 2%가 안 돼가지고 안달이 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찍은 돈 다 어디 갔냐? 떡 사먹었냔 말이야. 그건 이제는 아실 거예요. 그게 은행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질 않았다. 그러면 왜 은행들은 왜 그렇게 돈을 안 푸냐? 그러면 이제 은행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은행은 주로 뭘로 먹고 삽니까? 첫 번째 수수료로 먹고 살죠. 일단 뭐 수수료가 있죠. 두 번째 가장 큰 게 예대 마진입니다.
수수료는 제가 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예대 마진을 하면, 자, 우리가 예금을 할 때는 길면, 예금 가입할 때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얼마짜리 합니까? 아니, 금액 말고 기간. 보통 한 1년, 길면 3년 합니다. 그래서 보험, 뭐 저축보험은 한 10년 들면 엄청나게 길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은행은 우리 돈을 받아가지고 대출해주고 거기서 남는 돈을 자기 수익으로 가져가요. 그죠? 그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단기 자금으로 받죠. 길어봐야 1년입니다. 그죠? 근데 빌려줄 때 제가 집을 사요. 집을 사는데 1년 만기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구오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와, 그 정도 한번 해볼만 하죠. 아파트 사는데 그냥 현금 박치가겠습니다. 하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요. 너무 어디서 꼬불쳐놓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사실 그런 거죠. 보통 요즘 30년입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1년짜리 모아가지고 30년씩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단기로 빌려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30년 빌려주는 장기 이자가 높아야 은행이 돈이 남겠죠. 요거 이해되십니까? 네, 요거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근데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금리를 좀 낮추지 않습니까? 네, 금리를 낮춰요. 근데 금리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려면. 돈을 찍어서 뭘 합니까? 찍은 돈으로 뭘 해요? 네. 국채를 주로 장기채를 삽니다. 왜? 단기채로 사면 화폐 가치 하락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시장 금리가 장기채하고 연동돼 있어요. 시장 금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부동산에서 1금융권에서 대출받은 5%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보통 10년물하고 같이 간단 말이죠. 장기채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10년물을 사면, 자,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국채 가격이라는 게 국채 수익률이 높아졌다라고 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가는 거죠. 주식하고 달라요. 네, 다릅니다. 약간 좀 틀린 설명이긴 하지만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오피스텔을 하나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돼. 1억에 1년에 1,000만 원 월세 받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이거 이제 채권이라고 치죠. 자, 이거는 몇 프로짜리입니까? 10%죠. 10%입니다. 그랬는데 와, 요즘에 10%짜리가 어디 있어 해가지고 주변에 오피스텔이 쫙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걸 팔았는데 이 1,000만 원 계약은 아직 임대 계약이 살아있으니까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10년 동안 했으면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받는 거죠. 근데 팔 때 폭락해가지고 5천에 팔았어요. 사는 사람은 얼마짜리입니까? 20%죠. 20%죠. 그러면 오피스텔 가격이 떨어지면 오피스텔 가격은 그때그때 움직이죠. 근데 월세는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요거 이해가 조금 되시나요? 대강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국채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는 내려가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중앙은행이 10년물을 엄청 사들이면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5%였다가 집 대출 받는데 5%였다가 이제는 2%가 됐어. 그러면은 멈칫하는 사람들이 집을 사겠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또 처음 할 때는 이제 혁신이었는데 다 따라하니까 이제 폐가 보이는 거예요. 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물을 갖고 있어. 내가 10년물을 갖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왜? 중앙은행이 찍어서 돈을 계속 사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팔아야 돼요? 쥐고 있어야 돼요? 쥐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다 못해 마이너스까지 가는 겁니다. 떨어지다 못해. 떨어지다 못해. 이런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0%입니다. 수익률 0%에 10년물인데 그래서 일본은 먼저 꼭 이런 건 일본이 제일 먼저 가 있어요, 그죠? 가 있고 그 다음에 독일이 내려간 거고 미국은 아직은 그저건 아니지만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 못 가요, 가면 안 되고 이 정도 상황인데 여기 나와 이게 CPI가 뭡니까? 물가는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일러스트가 꽤 전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는데 자 그러면 시장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국채 발행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국채를 마음껏 찍어가지고 하면은 금리가 적당하지 않을까 했는데 국채 발행을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국채 발행을 확 늘려버리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국가 신용등급이 위험해지죠.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유럽은 왜 여기 빠져 있어요? 유럽은 또 왜 마이너스를 갖겠어요? 유럽은 독일이 꽉 쥐고 있잖아요. 독일은 재정 균형을 외치는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은 왜 재정 균형을 외칠까? 그냥 돈 찍어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전적도 있고 물론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남부 국가들이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론 한도를 늘려줬더니 그만큼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파산하면 또 내가 막아줘야 되잖아. 그게 싫은 거야, 독일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한테 자꾸 대출해줘봐야 배 째는 게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내가 막아야 되니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야당이 나와가지고 왜 남부의 그 게으른 애들한테 우리의 세금을 주느냐라고 할 말이 없죠. 그렇다고 유로 좀 깹시다 이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독일은 죽어도 안 돼. 빚내지 마.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국채는 찔끔찔끔 나와요. 근데 나오는 족족 절대 안 팝니다. 근데 중앙은행은 사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자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한 푼도 안 주고 오히려 웃돈 주고 사는 거죠. 웃돈 주고 사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은행들이 뒤지는 거죠. 은행들이 뒤져요. 장기채가 단기채보다 이자가 높아야 그만큼을 먹고 사는 애들인데 똑같거나 심지어 더 낮아버리면 은행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은행이 골로 갑니다. 그래서 유로존도 본격적인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일본이 2018년 아베노미스를 제대로 때렸을 때 그때 이후로 은행주들이 개박살 나 있어요. 크게 보면. 왜? 지금 먹을 게 없거든요. 하면 할수록 손해야. 그래서 얘가 죽어가는 거죠. 그랬더니 은행이 너무 소심해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요? 대출 안 해줍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그냥 좀 대출해줬다가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한번 받으려면 별의별 걸 다 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TV만 켜면 바로바로 300이래요. 쟤네들은 무슨 놀라운 혁신이 있길래 광고가 하나같이 똑같잖아요. 빨리 돈을 준다는 거잖아요. 빨리 준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준다. 빌리는 건 10초 안에 오겠죠. 근데 갚는 게 한 10년 걸리겠지. 근데 한 300만 원은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법정 이자를 준수한다고 광고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된 이자는 다 받는다는 거죠. 29% 정도. 그럼 29%씩을 받으면 10명 중에 한 2~3명 떼가 먹어도 돈이 남죠. 왜? 워낙 고리니까. 얘들 마진이 끝장나잖아요. 얘네들 대부분 해외 차입이거든. 일본 금리 아시잖아요. 한 1% 될까 말까 해가지고 27%에다가 내다주면 세상에 이런 오다지가 어디 있습니까? 연준을 더 능가하는 건데 그러면 이만큼 수익이 높으니 300만 원씩을 주면 3억을 한 명이 떼먹을 수는 있는데 300만 원을 100명을 동시에 떼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뿌리는 거야. 포기할 건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많이 나오고. 근데 시중은행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300만 원 대출하는데도 사돈의 8천 그거까지 다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세워라. 불안하거든요. 자기 자본금이 없으니까 이 대출이 떼이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 부실 때문에 고통받았던 경우에 규제 당국에서는 부실 여신 가지고 졸라게 쪼아요. 너 이거 채워놔야 돼. 그러면 은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안 합니다. 그 돈을 찍어서 야 대출 좀 해 줬는데 그대로 안고 있어요. 그대로 안고 있어요. 이거 해줬다가 망하면
아무리 공짜 돈이라고 해도 떼이면 부실인데 대출 안 하죠. 대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은행 보고 대출하라고 돈을 찍어줬는데 은행이 그냥 쥐고 있으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찍어도 경기가 빨리 안 살아난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어떻게 살아났니? 라고 하면 미국은 부동산 때문에 박살났잖아요. 서브프라임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쭉 내려가니까 다시 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품 한번 걷어내고 저리로 다시 가니까 부동산이 살아나니까 다시 다 살아난 거예요. 크게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뭐 달러 약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뒤늦게 한 애들이 이제 부작용을 겪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며칠 전에 있었던 ECB 통화회에서 이제 드라기가 국물도 없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양적 완화를 더 세게 해줄 것이다. 이제 국채를 못 사니까 주식이라도 사게.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시장은 김칫국을 그랑대로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채권이 없으니까 주식을 사주겠지. 그럼 날라가겠구만. 이렇게 했는데 국물도 없어 딱 때린 거죠. 그래서 3일 연속 폭락을 한 거예요. 실망이 컸던 거지. 실망이 컸던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도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금종위에서 이제 고로다 총재가 얘기를 했는데 금리는 동결이고요. 금리는 동결이고 ETF를 통해서 주식 매입을 좀 늘립니다. 그리고 늘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양적 완화하면 단기채 사겠다. 장기채 안 사고 단기채 산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워딩은 뭐냐면 장기채를 지금까지는 한 달에 뭐 몇백억 유로, 뭐 800억 유로씩 양적 완화를 하겠다. 지금까지 금액으로 갔거든요. 근데 그걸 바꿉니다. 그걸 바꾸고 장기채 금리가 0%가 되게끔 맞추겠다라고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0%로 가면은 지금이 마이너스니까 국채 가격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0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발표 나오자마자 바로 0을 뚫고 올라옵니다. 뚫고 올라오고 이 발표가 있기 전에도 이미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마찬가지고 마이너스에 들어있던 애들이 전부 다 플러스 전환됐어요. 전부 다 플러스 전환. 왜? 유럽은 양적 완화에 대해서 별로 말은 필요하면 확대하겠다고 해놓고는 정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재정정책 하기로 해놓고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독일 너 돈 많은데 돈 좀 쓰지 그래? 뭐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났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예 0%로 잡겠다 얘기가 나오니까 채권 이거 쥐고 있으면은 이제 무조건 팔면 안 돼. 이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애들이 이제 사겠다는 애들이 안 사겠다고 말을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던진 겁니다. 던지니까 이제 국제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갔던 게 0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자, 경제학 원론인데요. 자, 은행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특히 이제 금융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자본주의의 심장. 아니, 은행이죠. 신용을 누가 만들어? 크레딧을 누가 만드나? 그럼 또 카드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레딧 카드. 기본은 은행이죠. 은행입니다. 은행인데, 자, 은행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자, 은행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거는 예대마진인데, 예대마진의 차량 구조는 지금 콜금리가 1.5라고 치고, 장기금리가 3%면 얘네들은 1.5의 예금금리로 돈을 모아가지고 3%의 대출을 내주는 거죠. 그럼 1.5%씩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기채는 그대로인데, 장기채가 끌어내려졌어요. 7년 동안 이제 국채 매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또 심지어 이게 기대치가 있는 이거 쥐고 있으면 돈 된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매수세만 몰려가지고 내려왔어요. 이걸 보고 플래트닝 옆으로 누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로 치면 이제 원가하고 판매가가 똑같은 겁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러면 장사를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럼 장사를 안 하는 게 답이죠. 은행이 장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제 역할을 못하면, 그러니까 은행은 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예대마진을 원천으로 가지고 이제 돈을 공급하는 거죠. 온몸에다 돈을 공급하는 건데 갑자기 심장에 조금 문제가 왔어요.
부정맥이 와가지고 2008년에 부정맥이 와가지고 인공심장을 달았는데 인공심장이 독일제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인공심장이 알아서 움직여. 그래서 심장이 그냥 죽어버린. 난 필요 없는 듯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달고 다녀야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돈이 굳어요. 은행들이 몸을 사려기 때문에 대출 안 해줍니다. 대출을 하라고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찍어 바르고 페널티를 주고 마이너스를 때리고 온갖 리서비스를 해도 필요 없어. 나는 하면 할수록 은행들은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경기가 죽죠. 그러면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장기채 금리가 거의 바닥 혹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국채가 동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뭐 구글, 아마존 이런 애들이 자기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맨날 국채보다 더 좋아요. 일부 회사들은, 일부 우리 알만한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마이너스로 발행합니다. 와, 이런 값이 없죠,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량 기업들은 심지어 돈을 받아가면서 조달을 하죠. 구글이나 이런 애들은 심심하면 채권 발행하면 못 사서 안달인데 그 눈번 돈 가지고 뭐 딥러닝도 사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하다가 하나 대박 나면 또 구글의 혁신 이렇게 역시 구글이 답이다. 뭐 구글을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생 기업들이 못 따라갑니다. 신생기업이 못 따라가죠. 구글은 적자를 봐도 상관없어요. 적자를 1% 봤어요. 그럼 2%짜리 마이너스 채권 발행하면 되겠군.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그렇게 쉽게 되진 않겠지만. 그러면 새로운 생태계에서 지금의 자리를 갖고 있는 우리로 치면 대기업들이 다 죽이듯이 그런 문제가 고착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생기업들이 못 올라오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일자리가 구려지죠. 새로운 경기 활성이 줄어들죠. 뭔가 좀 될 것 같으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가가지고 너의 꿈을 살게 600억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끝이에요. 그럼 모든 걸 얘네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기업들은 우리도 회사채를 발행할까? 그럼 얘네들이 되겠습니까?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거하고 여기하고 발행하는 거 같겠어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가속화되고 그러면 이 회사들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초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조달하죠. 그렇죠?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근데 중소기업들은 자꾸 망해요. 은행들은 더 꽝꽝 뭉치는 거예요. 요즘 부도 확률이 높아졌군. 더 빌려주지 말아야겠어. 이렇게 돼.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착화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시중에 은행이 없어지고 중앙은행하고 우리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내 월급 통장에 돈 찍어서 입금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 지금까지 자본주의가 그냥 멈추는 거예요. 은행이 사라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7년 동안 양적 완화라는 건 돈을 찍는다라고 하는데 돈을 찍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를 잘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이제 다 압니다. 그죠? 뭐 뉴스에서도 뭐 다 나오니까. 돈을 찍는 그런 거다. 그래서 보통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뭐 국가의 부채 비율이 높아져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양적 완화를 왜 했을까? 뭐 때문에 그런 비난과 모험을 감수하고 그런 정책을 폈을까? 장기채 금리를 낮추기 위한 거예요. 시장 금리가 장기채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출발은 사실 이것 때문이었죠. 출발은 리먼 브러더스가 이제 심장이 이제 부정맥이 온 거였죠. 심장이 부정맥이 와가지고 급하게 인공심장이 투입돼가지고 양적 완화라는 게 시행이 돼서 그리고 양적 완화가 지금까지는 미국 기준으로 딱 3번 있었죠. 2009년에 1차가 있었고 2010년에 2차가 있었고 2013년에 3차가 써 있는데 그 사이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춤 이름이야. 이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제가 몸치라서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무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기채하고 단기채 금리를 각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래야 되는데 요걸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패러디한 거죠. 패러디한 거고. 그때 이제 버냉키하고 있는 거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걸 보면 이것도 시원치 않아가지고 3차까지 갔지만 이걸 보면 양적 완화라는 게 결국에는 장기채 금리 인하였구나. 그러니까 시장 금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장기채를 끌어내리는 역사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시 눈치 빠른 사람들이 장기채를 들고 알박기를 한다는 거죠, 소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할지 패를 다 까버렸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얼마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 당연히 그러면은 뭔가 장기채를 선취해가지고 수익을 내야겠죠. 그러면 이 밑도 끝도 없는 게임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알박기에 대응하자가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알을 박았더니 그냥 무시하고 옆으로 깐 겁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건 뭐겠습니까? 장기채가 마이너스까지 가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금리가 떨어진 데는 중앙은행들이 장기채를 계속 매수하고 그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22에서 뭐라고 했어요? 더 이상 안 늘린다. 하던 것만 하겠다. 그리고 재정정책 인하해. 왜 한다고 해놓고 말이 없니? 그리고 독일을 쪼우는 겁니다. 너 때문에 채권 발행도 못하고 죽겠네. 이런 식으로 독일을 쪼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일본 아예 단기채를 사는 게 효율적이다. 중단기 뭐 이런 아예 워딩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0%로 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참 웃긴 거죠. 올린 게 0%라니 얼마나 기형적인 겁니까? 0%가 됐다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면 참 기형적인 시장이었다는 거죠. 였다는 거라서 그러면 이걸 보고 스태프닝이라고 합니다. 단기하고 장기채가. 자,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는 은행의 예대 마진입니다. 은행의 예대 마진이에요. 그러면 이건 즉 은행의 영양분, 은행의 체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은행들이 쌓아놓은 돈으로 대출을 할 수 있는 깜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은행이 경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공격적인 대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밥벌이를 하게끔 만들어주겠다고 중앙은행들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국채금리는 대부분 전지구조로 연동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률이 쉽게 말해서 우상향, 즉 스태프닝, 그러니까 플래트닝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장기채를 그만 사고 단기채를 사면 단기채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서 금리는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내려가면 얘가 가만히 있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대 마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시중에서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은 너무 극단적으로 낮으니까. 그러면 시장이 이걸 버틸 수가 있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게. 그래서 그 공포감이 한 번씩, 그래서 약을 끊으면, 약을 좀 줄여나가면 그만큼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약을 끊을 때는 환자들이 겁을 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시장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건 시장 금리가 올라간다는 장기채 금리 인상은 시장이 부담이 없다고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시장 체력을 키워서 시장이 이 정도의 금리 인상을 감수할 수 있도록 체력을 키워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겁니까? 재정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럼 재정정책을 해가지고 국가가 이제 효과가 많은 데다가 돈을 집행을 하면 그 관련 업계들한테 은행들이 대출이 나가면 드디어 돈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이 올라가는 것만큼은 이겨내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큰 시장이 올 것이라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가장 시장이 걱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가장 시장이 걱정하는 거. 그거죠. 얘가 너무 뛰어버릴까 봐. 지금까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자 보세요. 모기지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살 때도 지금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집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경기 죽는 거 아니야? 겨우 이렇게 낮춰가 겨우 살려놓은 거.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금리 인상 그거보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시장이 벌벌 떨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목표치를 이게 올라와서 금리가 올라와서 0이 딱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시 산다. 왜? 지금까지 해오던 거니까 얼마든지 잘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시장이 힘든 정도 올라가면 다시 가가지고 내가 다 사줄게. 근데 시장은 일단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하는지 좀 봐줘야 되죠. 네. 그렇게 돼서 자 지금 9월 아니면 11월은 선거 며칠 전이기 때문에 못할 거고 9월 아니면 12월입니다. 9월 아니면 미국 금리 인상이 9월 아니면 12월인데 요때쯤은 얘기 나와야 될 게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뭐 실시간으로 움직이긴 합니다만 대략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했을 때 몇 프로였을까요? 한 15%, 뭐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죠. 확률로 봤을 때는. 근데 15%는 한 35% 정도로 보셔야 돼요. 왜? 이게 80%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12월에는 올린다는 게 88%예요. 이 두 개 신기하잖아요. 세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겠습니까? 여기서 교집합을 뽑아내야 돼요. 아, 시장은 어찌됐건 올해 한 번 올린다고 생각하는구나. 9월이든 12월이든 간에. 그러면 작년 12월에 올리고 이번 12월이에요. 혹은 9월, 거의 1년이죠. 그렇게 되면 연준이 한 2%까지 가는데 한 4년 걸리겠구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번 올리고 1년 누워있다가 다시 가고 1년 누워있다가 다시 가고 여차하면 다시 내리고. 그러니까 일단 매를 맞아도 벌벌 떨고 있어요. 선생이 열받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치고 있는데 옆에가 맞았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약간 괜찮은 것 같아. 됐다. 그냥 대강 넘어가도 되겠군 이렇게 된 거예요. 졸라게 많이 때리 한 대 때리고 바로 옆에 놈을 간 거예요. 그럼 한 대 맞으면 끝이겠구만 해서 갑자기 공포심이 쭉 내려갑니다. 예. 그렇잖아요. 지금 불려 나갈 때보다 훨씬 안도감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래. 이번엔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연속 2년 이 정도면 10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요거는 할 수 있어. 미국 경기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머징도 옛날같이 이렇게 사시나무 떨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재정 정책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은행들도 이제 몸을 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장기채가 좀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상 자체가 빠르지 않죠. 네.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시장 체력을 조금 회복할 시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소위 말하는 약간 뭐 투매를 불러가지고 장기채 금리가 갑자기 뭐 급락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불을 확 꺼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죠. 때렸는데 막 너무 아파서 나딩 부르면 와가지고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 거예요. 내가 저걸로 죽지는 않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지금까지 눌려왔던 것들이 오히려 다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선진국 채권이죠. 채권형 펀드들 대부분 장기채거든요. 그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변액연금이 됐건 일반 펀드가 됐건 선진국 채권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이머징이나 선진국으로 글로벌 선진국 이런 거를 하지 않고 다른 채권을 선택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가장 억울했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이머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달고 달았던 이제 지겨워 죽겠는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가닥을 잡고 해결되는 것 같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가 나왔기 때문에 이머징은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식은 주식 자산 그리고 이때까지 주목받았던 선진국 채권은 이제 빠져야 될 시기죠. 중앙은행이 이렇게 답을 알려줬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오늘은 거의 읽어줬어요. 단기채를 사겠다고. 그럼 단기채를 산다는 건 전기채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처였던 중앙은행이 빠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군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돼야 그래도 인베스터가 되는 거예요. 뭐 놀라운 블룸버그 터미널에 나온 게 아니라 한국경제TV나 이런 데서 나오면 구로다 총재가 한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때 되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개구리 한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8년부터 7년 동안은 극심한 그 은행의 위기를 통해 가지고 시중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장기채를 인하해 왔다면 이제는 그 부작용으로 은행 자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은행 자체가 완전 기능 상실력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이걸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기채의 금리를 인상시키는 방법은, 즉 장기채 가격을 하락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를 좀 줄이는 거죠. 사는 거를. 중앙은행이 덜 판다. 아니면 혹은 안 판다. 그런데 더 효과적인 건 뭐겠습니까? 시장에 국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국채를 늘리는 거죠. 근데 국채를 늘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용등급 떨어지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이게 카드사에서 막 문자가 오죠. 현금 서비스 7% 해드릴게요. 뭐 이런 거. 이제 현금 서비스가 마이너 통장이 되려고 해. 그렇게 되면 너무 신기해서 한번 받아보고도 싶어. 야, 이거 7%짜리 현금 서비스가 있나? 이런 거. 6.9가 최저치거든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왜 예전에는 제가 한때 잠깐 힘들었을 때는 10몇 프로를 썼는데 왜 7%가 됐겠어요? 내가 안 쓰잖아. 그죠? 그러면 뭐 시장에 국채 공급을 늘리면 되잖아요. 국채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일단은 국채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 나 혼자 늘리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못했던 거죠. 왜? 요거에서 신용등급 떨어져서 싼 이자를 하나 땡기면 나머지 이자가 올라가 버리니까 더 찡기찡 되는 거예요. 그 30일 무이자 막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썼어요. 재수없게 대부업체 사용한 사람으로 걸려갖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은행 갔더니 대부업체 이용하시네요? 집에 가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100% 다 연동되는 건 아닌데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 대부업체를 사용한다는 거는 이 사람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니까 은행에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하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OECD 평균 뭐 이런 거니까 OECD가 전체 떼로 가가지고 한꺼번에 다 빌리자. 우리가 그냥 다 300씩 골고루 받자. 필요 있든 하든 하든 간에. 그게 G20에서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죠. G20에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이 없다는 거예요. 재정정책 하려면 나라들 지금 돈 없어요. 결국에는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재정정책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다 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되면 국채가 시장에 공급되겠죠. 발행을 하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아예 우리나라도 뭐 이제 30년 뭐 이러잖아요. 30년 이런데 사실 요즘 가계부채가 또 뭐 1,400조니 뭐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근데 질적 변화를 좀 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는 대부분 초장기에 30년짜리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기 대출, 장기 고정 대출로 망하지 않습니다. 장기 고정 대출로 한 1억 5천 빌려가지고 30년 깔잖아요. 그러면은 40몇만 원 나와요, 한 달에. 그러면은 그걸로 망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왜 우리 그거 있죠. 2년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5년 안에 갚고 이런 것들이 진짜 폭탄이었는데 많이 장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계부채는 규모는 늘어났지만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게 나왔던 게 30년짜리라는 30년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50년짜리를 만든다. 50년짜리.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일본도 50년짜리 만들고요. 다 그러니까 없던 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10년이 장기채인 줄 알았는데 50년짜리에서 얘는 얼추 보면 단기채 같은 느낌도 들죠. 그래서 그 장기채 수요를 이쪽으로 당겨주는 겁니다. 이쪽으로 당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벨기에 같은 데는 우리 50년 필요 없어. 우리는 100년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서 또 질 수 없는 게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걸 생각 중이에요. 영구채. 영구채. 우리는 빚을 갚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된 뭐겠습니까? 일본이 국채가 제일 귀하잖아요. 제일 없잖아. 양적 완화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유럽하고 지금 일본에서 제일 긴 게 국채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해가지고 그냥 뭐 매번 뭐 200년짜리 또 만들고 할 거 없이 그냥 무한대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 아직 발행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그 돈으로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사판을 벌이자. 공사의 구판을 벌여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고, 그럼 여기에 지금까지 과잉 투자돼가지고 뭐 문제가 됐던 기업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면 거기다 은행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생겼으니 이제 대출을 한번 좀 해줘봐. 이 플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7년간의 패러다임이 최근 들어서 바뀌고 있고, 그게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예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못 따라온 거였고, 일본, 유로존 이런 데 하다못해 한국도 저도 약간 1%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이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는 늘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50년물 뭐 이런 얘기가 은근슬쩍 많이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금리를 내리지는 않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50년채 뭐 이런 걸로 그냥 국채 공급을 좀 늘리는 거, 이렇게 돼서 G20에서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하는 거였는데, 자,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런 그 주류들이 빠르게 좀 변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방법에도 문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이 문제가 정반합이죠. 이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했더니 이 문제가 생겨서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겠습니까? 극단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환율 전쟁 가지고는 파이가 늘어나지 않고 그냥 옆에 놈 입안에 있는 거 뺏어가지고 내 입에 넣고 뭐 이런 거밖에 안 되니까 확대가 안 돼서 더 이상 그런 거는 하지 말자가 얘기가 먼저 나왔었고, 그리고 그러면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채를 너무 낮춰놨더니 은행이 구실을 못해서 자본주의가 흔들릴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예전처럼 힘들지 않으니까 장기채 금리를 좀 인상하는 걸 감수를 하고, 그만큼 필요한 것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재정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은행도 할 일을 찾고 돈을 돌리자는 건데,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만 이게 스태프닝하고 이게 재정 정책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시장이 흔들릴 거랍니다. 그게 추석 전에 시장이 흔들렸던 게 그런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때까지 했던 얘기를 싹 바꿔버린 거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때마침 그때 재정 정책이 화끈하게 나와가지고 이 불안을 불식시켜 줬다면 하지 않았겠지만.